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평생을 아끼며 살아왔는데 막상 손에 남은 게 없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생활비에 그렇게 한 푼, 두 푼 썼던 돈이었는데 어느새 내 통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편히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돈을 모았어야 할 때 어디선가 자꾸 흘러나갔다는 걸 깨닫습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늘 부족하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이 소비가 삶을 좀 먹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행복을 갉아먹는 최악의 소비 6가지. 이 소비만 멈춰도 남은 삶이 달라집니다. 특히 마지막 6번째, 이 소비가 가장 빠르게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필요해서, 갖고 싶어서, 아니면 기분 전환을 위해?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소비는 결국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혹은 기분이 나빠서 어떤 감정이든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비도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6가지 소비, 그 중심에는 단 하나, 감정 소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감정 소비를 제대로 알아야 나머지 소비들이 왜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감정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을 낭비하진 않나요? 짜증, 분노, 억울함, 후회, 끝없이 되새김질하는 감정들, 한마디 말 때문에 속상하고, 한 행동이 마음에 걸리고, 이 감정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아까 그 말 너무 심하게 한 걸까? 괜히 감정적으로 굴었어. 가만히 있을걸. 이런 생각이 하루를 지배한 적 있나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던 날이 있습니다. 출근길에 늦어 눈치 보며 서둘렀고, 회사에서는 사소한 실수로 상사에게 혼이 났습니다. 꾹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집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루 별일 없었어? 가족이 아무 뜻 없이 물은 말이 왜 거슬렸을까요? 별일 있었으면 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짜증을 내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했을까? 그냥 내 감정이 겹쳐서 과하게 화낸 거였는데. 이처럼 우리는 감정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엉뚱한 곳에서 터뜨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 소비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쌓이면 결국 인생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감정은 쓸수록 달아버립니다. 감정은 한정된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가장 쓸데없는 곳에 감정을 낭비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끙끙 앓고, 누군가의 행동이 신경 쓰여 밤잠을 설치고, 후회하고 곱씹고 자책하며 소모되는 감정들. 감정 소비는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최악의 소비입니다. 남이 한 말 한마디에 휘둘려 하루를 날려버리는 것보다 더 아까운 게 있을까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내 삶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가슴 속에서만 살아간다.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해 본 적 있지 않나요? 괜히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가 내가 더 피곤해진 적은요. 결국 그 감정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감정을 낭비합니다. 나를 위해 써야 할 감정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 감정을 지켜야 합니다.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훈련으로 길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감정이 휘몰아칠 때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순간적인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을 감정 낭비에서 구해줍니다. 둘째, 감정을 글로 써보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감정 조절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셋째, 감정을 쓸 가치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지금 이 화가 1년 후에도 중요할까요? 이 일이 10년 후에도 내 인생에 영향을 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감정은 흘려보내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을 위해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만 아껴서 써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감정을 참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보상 소비입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뭘 사야 풀리는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나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사람, 이 정도는 써도 돼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 그 소비가 진짜 위로가 되는 소비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부터 보상 소비가 왜 위험한지, 이 소비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상 소비, 진짜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하루를 보낸 날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날. 어떤 방식으로 위로받고 싶으신가요? 오늘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나를 위한 선물인데 뭐 어때? 이건 그냥 기분 전환이야. 이렇게 말하며 결제 버튼을 눌러본 적 있나요? 순간적인 만족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통장을 보고 후회하지 않았나요? 내가 이렇게 많이 썼다고. 기분 좋으라고 쓴 돈이 오히려 나를 짓누릅니다. 보상 소비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어도 직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로워서 뭔가를 사도 마음이 따뜻해지진 않습니다. 이 물건이 없었다고 해서 정말 불행했을까요? 우리는 순간의 위로를 위해 미래의 내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공허함과 후회만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비를 통해 감정을 메우려 합니다. 이런 소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될수록 점점 더 자주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금액을 써야 만족감을 느낍니다. 결국 소비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가? 내 감정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 아닌가? 이 물건이 없었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 행복을 소비에서 찾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보상을 찾아야 합니다. 보상이 필요하다면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땐 가벼운 산책이나 음악 감상, 공허할 땐 가까운 사람과 대화 나누기, 충동적으로 사고 싶을 땐 24시간만 고민해보기. 진짜 보상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갑을 열기 전에 정말 필요한 소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 소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유로 소비에 휘둘립니다. 그게 바로 타인 비교 소비입니다. 누군가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SNS에서 친구가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을 봤을 때 마음 한편이 불편해진 적 있나요? 나도 저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냐? 괜히 나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남들도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면 이상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비교 소비에 덫에 걸린 겁니다. 지금부터 비교 소비가 어떻게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타인 비교 소비. 내 행복을 갉아먹는 지름길.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비교를 합니다. 친구가 명품 가방을 들었을 때, 지인이 새 차를 뽑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SNS에서 남들이 해외여행 간 사진을 봤을 때,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나도 저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냐? 괜히 나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남들도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면 이상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비교 소비에 덫에 걸린 겁니다. 문제는 비교하는 순간부터 소비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보여야 해. 라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사게 됩니다. 새 가방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비싼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하지만 그 소비가 끝난 뒤 어떤 감정이 남았나요? 진짜 행복해졌나요? 아니면 또 다른 비교가 시작됐나요? 아, 저 사람은 가방만 비싼 게 아니라 옷도 명품이네. 나는 이 차로 만족했는데 저 사람은 더 좋은 차를 샀네. 나도 저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비교 소비의 가장 큰 함정은 절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끝없는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잊어버린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가 됩니다. 진짜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남들이 다 가지니까 산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느라 정작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잊고 산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한때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할까요?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의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필요한 소비가 반복됩니다.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소비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나로 돌려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소비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불행했을까? 이 소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소비인가? 타인 비교 소비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은 훨씬 자유로워질 겁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소비에 쫓기지 않을 겁니다. 진짜 나를 위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교 소비보다 더 무서운 소비가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조금씩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는 소비입니다. 그게 바로 미래를 갉아먹는 소비입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 후, 몇십 년 후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소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를 갉아먹는 소비, 나중에 후회할 소비. 여러분,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조금씩 여러분의 삶을 좀먹는 소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몇 년 후, 몇십 년 후 발목을 잡을 소비입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나중에 갚으면 돼. 일단 할부로 사두고 천천히 내면 되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안 쓰면 바보 같잖아. 이런 생각을 한 적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미래를 갉아먹는 소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행복을 위해 미래에 내 돈을 당겨 쓰는 소비, 할부, 신용카드, 대출, 과소비, 당장은 부담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빠지면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돈을 버는 족족 카드값으로 빠져나가고 언제든 써도 되는 돈이 줄어들고 여러분, 지금의 소비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은 티가 나지 않지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비는 늘고 생활비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손자 용돈, 경조사비까지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이제 돈 들어갈 일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아낀다고 아꼈는데도 통장은 점점 가벼워지고 앞으로가 더 막막해집니다. 젊을 땐 나이 들면 돈 쓸 일 없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고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가는 돈은 막을 새 없이 빠져나갑니다. 자식이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렵고 주변 경조사도 신경 안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과연 내 노후는 안전할까요? 그때가 돼서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안 썼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돈을 다시 모으는 건 더 어려운 일이니까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가 곧 인생을 다루는 태도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태도로 돈을 쓰고 계신가요? 지금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소비가 몇 년 후에도 가치 있을까? 지금 이 지출이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할까? 이 소비가 없다고 해서 정말 불행할까? 미래를 갉아먹는 소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진짜 여러분을 지켜줄 것은 그동안 쌓아둔 작은 선택들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비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부터 돈을 쓰세요. 당장의 만족이 아니라 지속적인 안정과 행복을 위한 소비를 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소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소비는 따로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고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소비입니다. 그게 바로 의미 없는 구독 소비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적다고 방심했다면 이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의미 없는 구독 소비가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의미 없는 구독 소비. 새는 돈을 잡아라. 여러분,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구독 소비라고 부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강의, 정기 배송, 운동 앱, 자동 결제되는 소프트웨어까지 처음에는 필요해서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야 괜찮겠지.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해지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둬야지. 그런데 이 소비 정말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그 온라인 강의를 들은 게 언제인가요? 그 운동 앱을 켜본 게 언제인가요? 구독해놓고 한 달에 한 번도 보지 않는 서비스는 없나요? 구독 소비의 가장 큰 함정은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적어 보여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달에 9,900원, 12,000원.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방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 구독 서비스 5개면 1년이면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만약 10개라면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작은 돈들이 쌓이면 큰 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비에 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다는 것. 구독을 해지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두는 서비스가 몇 개나 되나요? 구독 서비스는 여러분이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돈을 가져갑니다. 매달 여러분의 계좌에서 알아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달 얼마나 세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강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 헬스장, 배달 멤버십, 쇼핑몰 정기 할인 서비스. 지금 이 중에서 안 쓰고 있는 것들은 없나요?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당신은 평생 돈을 모으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구독 소비를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돈은 앞으로도 계속 사라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해지하려니까 귀찮은데 다시 가입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둬야지.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 정도는 괜찮잖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정말 의미 있게 쓰이고 있나요? 그 돈이 쌓이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생길까요? 그 돈을 모았다면 다른 더 중요한 곳에 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구독 소비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는 즉시 해지하기, 필요하지 않은 자동 결제 확인하기, 매달 지출 내역을 점검하며 새는 돈 확인하기, 의미 없는 소비를 줄이면 그 돈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곳에, 여러분이 진짜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소비는 구독 서비스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의미 없이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큰 돈을 주는 소비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학자금 지원, 결혼자금, 전세자금,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소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식 지원이 어떻게 부모의 미래를 흔드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6번째, 자식을 다 키우고 나니 내 통장은 비어 있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식에게 쓴 돈은 얼마나 될까요? 결혼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자동차 구입비, 생활비까지 부모가 감당해야 할 몫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부모가 해줘야지. 자식이 잘 되면 나도 편해질 거야.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 이런 마음으로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번 돈을 주면 자식은 점점 더 쉽게 손을 벌립니다. 고마움은 처음뿐 나중엔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부모의 돈이 자기 돈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는 돈이 있잖아. 조금 더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냐? 남들도 다 해준다던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엔 학자금만 도와줬지만 이제는 결혼 자금까지 요구합니다. 전세 자금을 보태줬더니 이젠 집 마련까지 기대합니다. 육아가 힘들다며 손자 교육비까지 부탁합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는 많지만 그 덕에 편안한 노후를 보낸 부모는 적습니다. 결국 내 노후 자금은 사라지고 남은 건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뿐입니다. 노후에 병원비가 필요한데 손 벌릴 곳이 없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줬지만 나이가 들고 병원비가 필요할 때 정작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한데 자식이 모른 척합니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미룹니다. 은퇴 후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부모 중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20% 미만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준 비율은 70%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돈을 쓰지만 노후가 되면 자식이 부모를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식을 위해 돈을 씁니다.
그리고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안 줬더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내 노후를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다 퍼주고 나니 남은 게 없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돈이 없으면 자식이 정말 힘들까? 이 돈을 주고 나서 내 노후는 괜찮을까? 이 돈을 안 줬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 자식이 부모를 책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자기 살기에 바쁩니다. 부모보다 자기 가족이 더 우선입니다. 부모를 돕는 건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형편이 빠듯해서 애들 교육비 내느라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든 버텨보셔야죠.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그 돈이 결국 나를 위한 안전망이었어야 했다는 걸. 찰스 디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할 거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줬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 같은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지금 당장에 돈을 낼 것인가? 아니면 내 노후를 위해 돈을 지킬 것인가? 내 노후를 지켜야 자식도 편해진다. 여러분, 자식이 힘들 때 돕는 건 부모로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힘들어졌을 때 자식이 돕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쉽게 주지 마세요. 도움을 주더라도 반드시 한계를 정하세요. 내 노후 자금을 먼저 챙긴 후 여유가 있을 때 돕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자식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라도 내 노후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 돈을 아낄 것인가? 아니면 자식을 위해 내 모든 걸 내어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어쩌면 누구도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참 잘하고 있다는 말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많이 참고 많이 견디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노후는 언젠가 오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거나 곧 눈앞에 닥쳐올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 내가 진짜 아끼고 싶은 것을 지키며 살아가세요.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느끼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가실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을 위한 소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마음껏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